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될 텐데요. 네, 세션의 좌장으로는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심영택 교수님께서는 네, Intellectual Ventures Korea 대표이시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 뉴욕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ISIP 제1세션 좌장을 맡게 된 심영택입니다. 그 이제 기조연설하고 그다음에 제1세션은 그 미국, 중국, 대만 그리고 이렇게 그 일본 그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2세션에서는 기존 연설에서 언급됐던 이슈들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돌아가는 동향의 그 근거에서 저희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이제 법조계,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이제 IP 쪽에서 어떤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어떤 식의 정책을 정부 측에서 밀어나가면 될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사법부 또 민간에서도 어떤 각오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내 IP 제도의 현황하고 지향점, 그다음 두 번째 발표에서는 IP를 아무래도 활용하려면은 금융이 필수거든요. 따라서 이제 IP하고 돈을 연결하는 IP 금융의 현저하고 이제 4차 산업을 맞이한 특이한 기술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AI의 역할과 AI의 대두에 따른 각종 법적 문제법 및 해결책을 한번 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가 먼저 그 사전 질의받은 사항들하고 또 그 발표자님들의 이슈들하고 골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정리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적권 창출과 보호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선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설 판사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요. 그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LLM 따시고 사법고시 35회로 법조계 임하셨습니다. 99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서 지금은 서울지방법원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검색하면은 금방 나오겠지만 이 설 판사님께서는 각종 사회 현안, 특히 이제 그 법률 쪽에 관련된 현안에서는 그 상당히 그 탁월한 그 법적 통찰력에 근거해서 현실을 비판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저도 느끼기로 우리 설 판사님은 그 머리와 가슴으로 둘 다 IP를 사랑하시는 IP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IP 전문가로 소개받아서 이상한데요. 제가 IP란 걸 공부해 본 게 2011년부터 작년 5월인가까지 한 특허를 좀 공부해 봤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좀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은 거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IP 전문가로 소개받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 건설 전담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IP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특허법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그냥 생각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처음 부탁받았을 때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안 잡혀서 사실은 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하여튼 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재산권제도라는 게 원래 뭐 당연히 전제가 있죠. 시장 경제에서 뭐 지식재산권 정부 개입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클 렘리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not too similar to someone else를 발명하거나 창조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술 혁신을 위한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요.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전제는 뭐 IP 시스템에 있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물건, 제품 뭐 이런 게 만들어져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그 전제에 따라서 광범위한 권리를 준다는 거죠. 특정한 발명이나 창작을 한 발명자 또는 저작자에게. 가장 유명한 게 에드먼드 키치의 1977년 얘기가 있죠. 싱글 이벤터가 가장 많이 넓은 그 IP 권리를 가질 때 그 후속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그 코디네이트 할 수 있다는 그 논리에 따라서 발전한 게 미국의 뭐 유명한 페이턴트 전성 시대인데 그 기본적으로 개척 발명을 염두에 둔 겁니다. 파이오니어 인벤터 모델에 따라서 누군가 앞에서 엄청난 발명을 하고 그 뒤에 후속하는 사람들을
그 권리에 포함시켜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뭐 그에 따라서 당연히 혁신의 주체는 시장을 구성하면서 거래하는 개인 또는 기업, 궁극적으로는 기업이죠. 뭐 사회 시장과 거래하면서 내부적 구성원을 통합하고 개별 기업이 중심이 돼 가지고 혁신하고 권리를 분배한다. 근데 뭐 실제 그럴까요? 그러려면은 늘 그렇지만 실증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증이 시작된 게 1990년대 이후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주로 특허에 집중됐고 그 이전에 유명했던 1958년 의회 청문회에서 프리츠 마클럽이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그 특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것 증명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뭐 그 얘기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거의 정답이었던 것 같고 뭐 원래 이게 연구하기가 실증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좋아하는 그레고리 만달 교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래 창작 능력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새로운 오리지널리티하고 그러니까 어댑티비티를 전제로 하는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축적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고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외적으로 누가 권리를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내적 본인의 그 내적 그 동기에 따라서 할 때 가장 좋다 뭐 그런 논문이 뭐 2011년 논문이 있는데요. 그 얘기가 맞을지는 사실 옛날에 그거를 보고 그 얘기가 맞을까 틀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FTC 위원인 올 하우젠이 쓴 2016년 하버드 논문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특허에 관련돼서 그 실증 연구를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저도 거의 동감하지만 보통 선진국에서 R&D IP 권리의 강화가 보통 R&D 투자하고 연관돼 있고 그런 증거는 적어도 있고요. IP 권리가 강할수록 R&D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적어도 연관성은 관련성 콜레이트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고 다만 어떤 특정 산업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강하다고 해서 R&D가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일본,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가지고 실증 연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그런 증거가 많이 보이는 건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제약 산업. 그러니까 강한 IP 권리가 있을 때, 특히 특허권 권리가 있을 때 그런 게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다른 산업에도 연관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어떤 압도적인 증거가 안 된다. 뭐 그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것 같고요. 저작권은 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주로 심리적 연구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심리적으로 뭐 돈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할까?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지는 게 오페라 그러니까 베르디가 오페라 창작할 때 이탈리아에 원래 처음에는 저작권 인정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디가 열심히 창작하다가 저작권 인정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오페라 창작을 안 했더라. 뭐 이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크렘리가 주장했듯이 저작권 관련 산업의 뭐 번성은 거의 IP하고는 좀 저작권하고는 좀 무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한국에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R&D 투자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거는 뭐 선진국가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 제약산업과 같이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페이턴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한국에서 이런 국가인가는 좀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엔 뭐 다 아시다시피 IP 보호법제가 1986년에 통상관계의 일환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의 발전에 성장에 IP 보호가 공헌했는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제가 뭐 굳이 연구해본 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인데 조금 연구해본 분야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한국에서 쭉 떨어졌는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거의 2000년부터 사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IP 권리가 강화된다고 해서 과연 그 산업이 발전하는가? 그것은 제 옛날부터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문 중에 하나는 뭐 연구를 좀 해본 분야가 ICT 산업 분야랑 제약 산업 분야인데 둘 다 우리가 모델이 어디까지나 선도적으로 파이오니어로 뭐 개척한 게 아니고 선진국을 추격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임프루먼트 인벤터 모델이죠. 그러니까 개선 발명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그 이익을 취하고 그 개선 발명가 중에는 뭐 마크렘리가 구별했듯이 마이너 같은 건 보호할 필요가 없고 시그니피컨트 임프루먼트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건가? 레디컬 임프루먼트의 자격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한국은 그 중에 어딘가? 늘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약 산업이 사실은 늘 페이턴트 쪽에서는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델은 보면 미국, 인디아, 이스라엘 모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뭐 인디아처럼 그냥 페이턴트를 무시하고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제네릭 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미국처럼 광범위한 그 제약 회사가 나서서 이렇게 스스로 그 강력한 페이턴트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발전해가는 국가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제네릭 산업을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뭐 테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제약 그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뭐 이스라엘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의 R&D 투자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R&D 투자 문이 강한 국가에서 과연 페이턴트 라이트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뭐 옛날에 에로우하고 댐세치하고 둘이 엄청난 토론을 했던 얘기지만 국가의 R&D가 강하면 페이턴트의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의 강점은 대부분 부분적인 변형을 앞서온 시의적 생산 부분이 사실은 한국 제조업의 강점인데, 대부분 제가 실제 소송을 해보면 특허는 그냥 앞에 그냥 모양으로 내세우고 대부분은 옆에 영업비밀로 따로 생산에 필요한 결정적인 부분은 영업비밀로 놓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버는, 시간에서 앞서는, 시장 저기에서 앞서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산업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옛날에 들었고, 그래서 제 결론은 역시 그 마크로비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란 제도를 가지고 있고 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할 정도의 증거는 없는 것 같지만 과연 그걸 넘어서는 증거가 있는가는 제가 늘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데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죠.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고 데이터 익스체인지, 그것도 특히 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것이고요. 독일에서 논의하는 것은 뭐 제일 밑에 있는 독일 정부의 워크그룹이 발간한 그 저기 중엔 제일 밑에 있는 정의가 제가 보기엔 가장 마음에 들던데, 더 이상 단순히 그 어떤 생산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프로덕트가, 최종 프로덕트가 그 기계한테, 생산 기계한테 말해주는 거죠. 현재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더스트리 4.0의 그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다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건데, 정의를 보면 뭐 그러니까 가상과 실제 버추얼 앤 피지컬 월드라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한다.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인베디드 시스템은 에어백이라는 거고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건 뭐 자동차에 있는 길 안내 뭐 그런 시스템 정도란 거고, 그 독일 애들이 얘기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도로 자체가 그 스스로 일정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IoT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 이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독일 개념으로 따르면. 근데 독일 애들 얘기로는 뭐 쭉 하면서 1, 2, 3, 4차라고 해서 이게 2011년 독일 저기서 처음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메스터링 더 폴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란 제목으로 딱 뽑으면서 갑자기 유행 내지는 혼란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랑 뭐 세어링 이코노믹스랑 뭐 온디맨드 이코노미랑 다 혼합하다 보니까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독일 그 인더스트리 4.0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죠. 뭐 그러니까 로봇 연구, 뭐 그리고 어댑티브 매니팩처링과 3D 프린팅이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모드 나오는 최첨단 이슈는 다 언급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굳이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되나요? 예. 예, 좀 눌러주시죠. 이게 구글의 유명한 선전 2015년 선전이죠. 요새는 이 모델이 아니고 그 현실로 나오는 자동차에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죠.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주변에 인식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요새는 피닉스에서 아예 한 100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뉴스에 나온 걸 봐서는 아예 사람 안 태우는 수준까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레벨 5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교차로 쓰면 스스로 알아서 쓰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뒤에 앉아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뭐 얘 좀 꺼주시고요. 얘 꺼주셔도 됩니다. 얘. 그럼 우리가 이 중에 뭐가 4차 산업혁명이냐? 자동차로 볼 수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굳이 말하면 센서로 볼 수도 있고, 인식 시스템, 뭐 통신 기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언급되는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머신러닝으로 그쪽으로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구글의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협력하는 피닉스 씨 같은 그런 뭐 전체적인 하나를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표가 그 중에 뭔지도.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ICT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2015년까지 자료인데 2016년, 2017년 나오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그 공헌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밑에 기술무역, 그 ICT R&D 및 기술무역에서 보듯이 2012년, 14년에도 여전히 기술 수출보다는 도입이 많은 국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ICT 종사자 추이를 보면은 기기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우리가 구조가 보면은 65.1%고 거의 100%의 뭐 한 70% 정도는 기기에 집중하는 구조고요. 생산성도 기기나 서비스가 조금 정도 공헌하고, 소프트웨어 공헌도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한국 ICT 인더스트리의 특징이고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옆에 세계하고 한국 비교해 보면 아는데, 세계는 패키지 소프트웨어하고 IT 서비스가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뭐 IT 서비스가 워낙 압도적인 구조고요. 가장 핵심이라는.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왼쪽에 좀 잘 안 보시겠지만, 빅데이터 시장 보면은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다른 그 하고 한국 빅데이터 시장 그 추이를 비교해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백서에 나오는데, 주로 한국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된 부분이 그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는 그 관리나 아니면 뭐 그 인프라로서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많이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처럼 연기하는 국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예, 잠깐만, 이게 하여튼간 뭐 10억이 기준인데 200억, 2015년에 200억이죠. 그리고 2020년에 270억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과연 그렇게 중심되는 산업인가? 소프트웨어에서도 중심되는 산업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단계인가는 조금 옛날부터 좀 의문이 드는데,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방향도 이런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존 산업 체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과연 현재 지식재산 보호권 체계에도 변화의 요인이 필요한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안 돌아가고 있다면 또 뭐 계속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데 뭐 두 번째 뭐 전략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 산업에 초점을 두고 플랫폼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 그럼 뭐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도 어떤 변화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옛날부터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간의 일상적 과정을 컴퓨터나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것이고요. 개념화, 구체화, 구축, 뭐 전이 이런 과정을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개발자가 그 역할을 나누는 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흔히 컬렉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커뮤니티나 인벤터의 커뮤니티가 있고 서로 협업하고 또는 뭐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IP 권리가 창출되고 뭐 그런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스피로버죠. 뭐 마크 렘리랑 몇 사람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뭐 돈이나 이런 거 안 받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그게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 요새 가장 그 제가 봤던 논문 중에 가장 그 좀 사실 띄는 개념이 이 페드라자 페리나라는 좀 젊은 교수의 논문인데요. 2016년, 2017년 이 여자분으로 추정되는데, 로라니까 이분의 논문을 보면서 제일 감탄한 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이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가 빠르고 여러 기업사에 이렇게 뭐 기술이나 지식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규범 체계나 아니면 뭐 지식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 대학이나 특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식을 나누고 경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
뭐 예로 드는 게 예로 드는 게 실리콘밸리, 뭐 샌디에고하고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로 많이 드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느 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보다는 이런 게 사실은 그 미래의 기술 혁신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IP를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작년에 그 회의가 많이 들어온 게 좀 그런 게 있고요. 뭐 그런 예로 많이 드는 게 실리콘밸리하고 보스턴 루트 128 간의 경쟁이죠. 1970년대 80년대 스탠포드하고 MIT를 배경으로 한 양대 대학 네트워크도 비슷비슷했는데 왜 결론이 갈렸느냐 뭐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뭐 길슨의 1998년 논문이 가장 제가 보기엔 뭐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둘 사이에는 뭐 정보나 이렇게 협업 그리고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전직이 이루어지면서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식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경쟁도 활성화되고 살았는데 보스턴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건 뭐 사실은 7, 80년대 얘기를 가지고 하면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게 지금은 여기도 얘기하자면 보스턴 클러스터라고 해서 지금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보스턴에 굉장히 큰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그 지식재산 이 체계는 똑같은데 그런데도 이쪽은 그 바이오 클러스터는 크게 번성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것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 나오는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ICT 산업에서는 이런 측면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협업하는 그리고 지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게 기술 혁신에는 결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핵심은 결국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인데 서로 모이고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경쟁하고 그런 거라면 과연 IP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사실은 제가 2016년부터 초반부터 고민을 하니까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나오는 아시모하고 페퍼 다 아시죠? 아시모라고 해서 혼다에서 만든 유명한 로봇입니다. 사람이랑 비슷해요. 걸어다니는 것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고 심지어 축구까지 하죠. 페퍼 굉장히 원시적인 기계처럼 보입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있다면 이쪽은 페퍼는 AI에서 머신러닝 AI에서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사람의 좀 더 사람의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 차이인데 상업화는 아시모는 사실은 거의 실패한 모델이고 페퍼는 요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고 어디로 가야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 로봇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 아시모 모델에 가까운데 어떻게든 뭐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뭐 페퍼 모델보다는 그쪽으로 자꾸 개발하려고 얘기가 나가는 것 같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입장을 취하든 관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의 격차하고 인력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 줄 것인가 뭐 기술 격차 다시 현대경제연의 연구원에 제가 시간이 워낙 짧아서 한 일주일 만에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개념도 안 잡히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긁다 보니까 이쪽 자료가 2014년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한국에 뭐 상대적으로 뒤지죠. 특히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오른쪽은 뭐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만든 자료라는데 그 자료가 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급 우리 IT 분야 특히 뭐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초중급 기술자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뭐 사건에서 설명을 나와서 하라고 해도 잘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커스터마이징 정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좀 더 본질적인 얘기는 결국 미국 본사나 이쪽에서 아니면 뭐 기술 쪽 들어온 쪽에서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좀 그런 측면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고급 기술에 관해서는 인력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핵심은 작년에 계속 고민하던 게 이건데 플랫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그리고 현재 일거하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4차 산업혁명 관련 뭐 산업에서 각종 과정에서 뭐 진입 장벽이나 관련 규제 완화하는 게 핵심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첫째.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이 그걸 실험하더라도 허가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요. 3D 프린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직접 집에다가 그 3D 프린팅 모델을 쏴줘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3D 프린팅 푸드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걸 음식 제조업으로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AI를 하려면 사실은 빅데이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를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맨날 4차 산업혁명만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하고 지원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나. 제가 2010년 초에 이거 생각하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연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뭐 이렇게 특허를 공부해도 과연 이게 뭐 공부할 만한 것인가라는 건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새 찾은 게 이게 위맵이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두 번 소개됐는데 좀 재밌는 개념이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핀란드 스타트업인데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앱의 모든 기능을 모든 그 교통수단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그 전철, 철도, 렌트카, 심지어 우버 그리고 뭐 공유 차량까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놓은 시스템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는 걸 주도하는 그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면 건설교통부의 그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위원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건데 핀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오퍼레이터가 핀란드 스타트업인 MAS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는 걸 아예 회사 이름으로 쓰는 조그만 스타트업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거대한 각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겠다 이걸 하겠다든지 아니면 네가 기술이 뛰어나도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얘가 이 기술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가 과연 뭐 그 정도 수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늘 의문이 들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 저는 아직도 아직도 한국은 3차 산업혁명도 아직도 진행 중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노동 생산성이 확 뛰어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제조업 부분이 워낙 강세니까요, 한국은. 그리고 지식재산권이 이제 뭐 86년, 90년대 말, 2000년대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 봐도 2000년대 이후에 쓸만한 판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정착해서 한 20년도 안 됐는데 사실 뭐 구체적 보호 내용도 아직 확정된 단계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 따라서 기존 보호 틀에 대한 파괴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보호 틀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창출 과정에서 누구를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창출 과정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익 분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직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추정해보건데 저작권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뭐 보호무기가 워낙 확장되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보호 대상에 한계도 없고 주장도 쉽고요. 4차 산업 결과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팅이나 뭐 API 뭐 이런 거 다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만큼 보호 문턱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인정 안 되는 우리 추상화 여과 비교 분석 테스트 맨날 하면은 둘 다 실질적 유사성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뜯어보니까요. 또 뭐 공정이용 표현주나 이런 거 인정해가지고 때려잡거나 아니면 또 표현과 기능이 분리하기 어렵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작권은 뭐 보호 범위가 좀 보호의 대상은 넓어지는데 보호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 외에 뭐 한국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손해배상액이 진짜 제일 낮은 게 저작권인데 그런 실효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계속 확장하지만 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게 분야가 저작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해봤고 또 최초 창작자의 뭐 권리와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남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허권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뭐 20년간 제가 참 불행한 게 2011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엔 2012년부터 미국의 페이턴트 쪽이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구는 했는데 뭐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뭐 기술 혁신에서 핵심이었죠. 근데 뭐 그걸 보면은 결국은 왜 미국에서 페이턴트가 핵심이었냐 하면 스타트업 인베스트먼트 마켓에서 일종의 페이턴트가 시장 지표로 작용한 거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 봐도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5.9개 정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1.7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도 67% 정도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데는 67% 가지고 있고 아예 그 투자 안 하는 데만 한 24%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나
그럼 다행히 그 과정에서 시장 지표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뭐 아주 뭐 번성했던 우리 맨날 얘기하는 MP 흔히 말하는 뭐 특허 괴물 이런 게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왜냐하면 앨리스 코퍼레이션 판결 뭐 다 아시다시피 특허 전성 확 제한해 버렸고요. 페이턴트 그 소프트웨어 페이턴트 분야에서. 그리고 뭐 PwC 2017년 자료고에 얘기하듯이 옆에 이 그 2012년부터 딱 꺾어진 게 미국의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그 미국의 새로 그 PTO에서 나온 어필보드 우리 특허 심판과 비슷한 뭐 특허 심판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쪽에서 IPR 쪽에서 워낙 많이 특허를 무효로 해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건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자료를 보면 그 실제적으로 특허권자한테 불리한 판정 내린 게 한 거의 60%에 가까울 정도로 점점 그 옥죄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뭐 좋은 시절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들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기능식 청구항도 제가 뭐 이게 아무리 기능식 청구항으로 하더라도 구체적 알고리즘 게시가 요새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또 뭐 불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특허 무효로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특허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보다는 좋은 특허 받기가. 또 미국 특허 소송 전성기도 소프트웨어는 원래 소송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기능적 원리 정도가 특허가 보호하는 최대한인데 4차 산업혁명 AI나 뭐 이런 거 그 AI나 이쪽이 전달하는 정보의 핵심은 사실은 뭐 질적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뭐 이런 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정보인데 그걸 과연 특허가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지 사실은 뭐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뭐 굳이 특허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보면 모두도 아시다시피 무효 사건의 60-70%가 진보성이 쟁점이고 그중 60-70% 사건에서 특허가 무효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허법원 판결을 주로 분석한 뭐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특허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요. 뭐 특허의 시장 지표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과연 한국에서 특허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거나 더 영향력이 확장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고요. 뭐 하다 보니까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가장 중대한 과제는 한국에서 대기업의 기술 혁신 주도자로서의 지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가장 그 한국에서 그 보상액도 높고 실질적으로 쟁점이 집중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 발명에 의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 한국 원래 영업비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 수단이 사실은 영업비밀입니다. 제가 뭐 연구해 본 것 중에는 특허는 뭐 43건 중에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비밀은 한 21건 정도 되고 특허는 뭐 그 중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보면 상대적 기술에 비교를 해보면. 근데 뭐 영업비밀은 훨씬 중요한 기술이었고 혁신 기술이었고 원래 영업비밀 자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한국 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4차 산업 관련되면 더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니까. 특히 선진입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가 쌓여서 힘이 되는 구조가 결국은 뭐 AI나 빅데이터 나오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 구조가 되면은 더 영업비밀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은 커지는데 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의 그 소프트웨어 쪽 특히 기술 혁신을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스피로버가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균형적으로 어떻게 영업비밀이라고 잡아야 되는가. 근데 뭐 한국 영업비밀 다 아시죠? 뭐 형사고소가 우선되고 수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런 균형이 지켜질 것인가. 옛날부터 좀 의문이었고요. 결국은 뭐 보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그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영업비밀 사건 많이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한 5건 정도 알아봤는데 보면은 그때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영업비밀이라고 특히 우리는 이건 더 내놓을 수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을 안 하려고 들고 가뜩이나 모르는 저한테 그런 좀 부분이 있고 과연
이걸 좀 계속적으로 서로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률하는 사람들하고 기술하는 사람들이 좀 서로 칸막이를 세워놓고 특히 법률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기술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영업 비밀이 아닌 제너럴 나울리지나 뭐 네거티브 나울리지 중에 핵심 아닌 거 그런 거 보호재산 어떻게 좀 나누고 구별하고 이런 걸 하려면 좀 더 이해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영업 비밀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그 모든 연사가 20분씩 그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리뷰하다 보니까 설판사님께서 워낙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장수도 월등하게 많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 15분, 마음에 15분, 30분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그 저는 설판사님 그 이 강의 중에서 가슴에 이제 그 와닿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지주권도 아직 정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을 찾자면은 차라리 그 우리나라에서 지주권이 나쁜 방향으로 정착이 됐으면은 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고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어쩌면 아직까지 좀 그 유두리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작전만 잘 짜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는 전향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앞으로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유익한 토론거리를 많이 장만해 주신 설 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두 번째 발제는 그 이 IP 창출 그 권리와 활용에 모두 필요한 그 돈이 있는데요. 그 돈에 대한 그 IP와 돈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IP 금융에 대해서 그 민승욱 한국특허투자 대표 이사님을 연사로 모시고 그 발제 듣겠습니다. 이 민 박사님은 그 카이스트에서 졸업하시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전자재력 쪽으로 석박사를 하셨고요. 교육하신 다음에는 삼성 코닝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이 미국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IP 업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승욱 박사님께서 그 2007년 초부터 그 아까 소개드렸던 그 인터랙티브 벤처스가 한국 지사 IB 코리아를 만들 때 모든 그 잡일을 다 하셨고 회사 설립하고 제가 잠깐 가서 대표라고 나올 동안 계속 그 민 박사님은 그 회사에서 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IB를 퇴사하시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그 IP 금융업체인 IP 큐브 파트너스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 특허 투자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민 박사님의 발표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IP 금융과 IP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투자의 민승욱입니다. 앞서 설 판사님이 발표하시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했던 그 고민들을 그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실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만든 내용을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을 사실은 이 강의를 요청받고 처음 이제 찾아보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단순하고 훨씬 적은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이공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뽑은 세 가지 그 툴이 문장이 있는데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그 3D 프린팅, 나노 기술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이러한 기술들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웹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자료에 넣은 거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의 의견을 넣었는데요. 현대 기술은 항상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면서 개선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도 기존 자동화와 컴퓨터 기술 발전의 연장선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단절적인 변화가 아니라서 이걸 꼭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글들을 계속 고민해서 보다 보니 결국은 이 말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한꺼번에 실용화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융합되고 합해지면서 또 효율화된다면 우리가 어쩌면 혁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IP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거를 한 3가지 분야로 나눠서 대충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기술 분야를 한번 보시면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융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D만 발전할 것이 아니라 3D에 대한 여러 가지 나노 기술도 접합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의 발전에 다시 응용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술들이 융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그 흐름들을 보면 기술 중심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들은 속도가 계속 빨라져 왔고요. 또 반도체는 점점 직접화되어져 왔었고, 더 빠르게, 자동차도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의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인간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훨씬 더 이 2가지 면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기술들이 생겨나게 되고 IP들도 역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과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제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30% 선을 유지하는 걸로 보아지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선진국들의 그 제조업 비율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마도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점점 더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게 그 제 예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제품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국가 기업 간의 협력과 견제 등이 또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수익 구조와 배분들이 역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만든 페이스북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시고, 트위터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IP를 통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쉽게 세계화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협력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툴로 사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IP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라이프 측면에서 보면 우리 IP의 가치는 세계화가 되니까 그 시장이 커져서 훨씬 더 밸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견제되고 그렇게 활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IP 금융이 실제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다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허를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빌려주거나 통상 실시를 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기술을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수익화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기술을 아까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특허의 기술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까? 이건 특허로 가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기술 하나로 보거나 공장 하나로 보거나 제조업 하나로 본다면 아주 그 배분이나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수익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IP 금융은 훨씬 더 큰 시장의 수익화를 하기 훨씬 쉽습니다. 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도 IP를 통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쉽게 수익화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옆에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GDP는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시장에 훨씬 더 쉽게 진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IP 금융이 가지는 아주 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기술은 여러 가지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혹은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다 소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들, 인간 위주로 간 기술들은 훨씬 다양해질 수 있죠.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거를 적절하게 지분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IP 금융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융합되는 그 기술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주변에서 느끼는 트리즈라든가 혹은 이종 기술에 대한 그런 그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그런 필요성이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그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원래 창의자본이라는 것들을 처음 만들어서 제가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제 그림이 제 얼굴이 나와 있는 게 신문 기사인데 거기 신문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특허 괴물 막는 특허 관리 회사가 생겼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창의자본의 본연의 어떤 그 수익화를 위한 금융의 원래 수익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특허 괴물을 막으라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IP큐브 파트너스는 2010년에 패턴 트롤을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IP 비즈니스를 하고 발명도 사고 특허도 사고 라이센싱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저희 이 창의 자본에 원하는 그 방향들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냐? 그 돈으로 뭐 했냐? 실제로 그게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새로 세웠습니다. 다른 자본을 가지고 한국특허투자라는 회사를 새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IP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IP가 돼서 이게 수익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IP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어떤 사업의 형태들인데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사실은 이런 형태로 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금융보다 반드시 더 높은 수익성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 IRR을 대충 한 20%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에서 제공되는 수익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해야 이런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잘 모르는 그런 그 IP 금융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돈을 그럼 투자한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 마음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발명을 한 100개 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그중에 운이 좋아야 1개 정도가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투기에 가깝습니다. 이걸 투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모은 100개의 특허 중에 1개가 터질지 안 터질지를 모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없다면 제 100개의 돈은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 10,000개나 이 정도가 돼야 100개 정도의 100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체의 수익을 얻는 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돈은
거의 다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금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좀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회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단기는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이 일반적인 금융의 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가 펀드를 투자했다고 하셨을 때 그 금액을 언제 회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은 2년 3년 후면 내 돈이 원금 회수가 되고 좀 돈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꾸준히 좀 원금 회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P 투자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대부분의 자료들은 IP는 대부분 10년 정도 걸린다는 자료입니다. IP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IP가 특허가 출원이 되고 등록이 되고 산업에 활용이 돼서 그 수익이 발명가에게 돌아올 때까지의 걸리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금융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이 IP 금융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돈이 어떻게 벌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내는 특허가 어떻게 돈이 벌리고 누가 돈을 여기에 낼지, 이런 수익 구조가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금융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한 그런 형태의 IP 금융이 가능해져야 실제로 우리 곁에 넌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어? 부동산에 투자했어? 넌 어디에 투자했어? 난 이번에 IP에 투자했어. 이런 말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에서 가장 IP 금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IP 금융에서 가장 그 중심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제 생각에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을 보듯이 그 IP 금융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제안 드리기에는 이 IP가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화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로 구분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와 그거에 대한 리턴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IP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더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이란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특허를 수익화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을 유지하고 버틸 만한 펀드는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불확성이 아주 높은, 그리고 많은 수의 그 IP의 투자와 개발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적으로 이 부분에 서포트가 필요하고, 여기 이 특허가 5년 혹은 1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민간은 이런 수익화가 가능한 그 IP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화를 하는데, 그 민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배추 파동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배추가 없어서 사람들이 배추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마트에서 그 구매팀이 배추를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배추를 막 사다가 배추가 모자랍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이 마트에서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배추밭에 가서 이 배추밭을 통째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른 마트들도 다 배추밭을 통째로 이제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빈 땅에다가 배추를 심으면 내가 그 배추를 다 사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IP가 실제로 어떻게 수익화가 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가치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추밭이나 혹은 빈 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지만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초기 시점에서는 배추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투트랙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수익이 가능한 IP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것들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그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IP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그려봤는데요. 1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건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장부에 기입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공공연에서 가진 특허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이건 10년 됐으니까 뭐 이제 가치가 거의 없어. 마치 특허가 감가상각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특허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잘못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못된 IP 금융에서 특허에 투자할 때 가치는 일정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특허의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면서 내 특허는 얼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가정을 되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3번은 보시면 3번은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가치가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불확실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출원이 됐는지 그 특허가 출원이 됐으면 그 다음에 등록이 됐는지 혹은 등록이 됐으면 산업이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서 이 IP의 가치는 점점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초기에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대부분 3번의 가치 트랙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그런 특허들이 무효가 됐다든가 혹은 더 나은 기술에 의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때는 아마 4번처럼 이런 가치 트랙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트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특허의 가치는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그리고 그런 특허 출원, 등록 그리고 산업에 사용됨에 따라서 점점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것들이 증가하는 물론 좋은 특허에 한해서이고 그게 20년 만료 시점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그 IP큐브에서 진행을 하던 내용들인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마구 하려다가 실제로 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수익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발명의 경우에는 이게 진짜 쓸 것이냐 혹은 물론 가격은 훨씬 쌉니다. 작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선행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팩터로 고민이 됐었고요. 예를 들면 출원된 특허에서는 일단은 기술 사업화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술 이전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진행했던 IP 담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출원 특허들을 많이 활용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때는 결국은 산업 환경과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특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로커리지라든가 라이센스 혹은 표준 특허인 경우에는 유동화까지 진행할 수는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를 라이센스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산업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계의 특허였고 이때는 소송의 특성이라든가 그 리스크 분석, 스케줄 혹은 소송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팩터로 고려가 돼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화 특허는 아마 표준 특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 자료는 그냥 저희가 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의 일부분을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가감이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10년은 걸립니다. 표준 특허의 경우에도 사실 10년이 걸리고 이 10년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수익화 시점에 있어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그 원금 회수와 수익이 나는 시점은 또 다른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특허는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 것 같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많은 수십억짜리 특허들을 리뷰를 하고 봐왔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는 거의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안 지났으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대부분 선행 기술이 나오겠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이 장표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전체가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특허에서 발표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재현에서 만든 그 그래프를 제가 하나 넣었어요. 보시면 이상하게 10년 전후에 약간 뜁니다. 저는 그게 이 특허의 본질은 실제로 상대 기업들을 견제하고 또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시점이고 그게 실제로 산업에 쓰이는 시점이라서 10년 후에 어느 정도 그 특허의 보유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양질의 IP들이 필요합니다. 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해외 특허의 출원,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특허에나 가서는 안 되고 우수 특허를 잘 선별해서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혹은 그 해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해외 출원 권리의 손쉬운 투자 이전 거래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이상한데 특허가 비공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허는 공개된 기술이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기술 어디 나가면 안 되는 어떤 노하우처럼 물론 노하우는 노하우로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로 이렇게 뒤에 잘 비밀스럽게 전수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특허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라이센스를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마치 특허를 대학에서 특허를 딴 데다가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기술 유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특허를 사고 팔았을 때 실제로 거래세를 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라이센스 피라고 해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특허를 20억 정도의 라이센스 피를 붙이면 사실은 거래 같은 것들이 거의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그 수준의 오퍼를 다른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그 브로커들도 오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110억에 사야 되고 한 사람은 100억에 사야 되는 겁니다. 120억에 사야 되고 한 사람은 100억에 사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 특허로 해서 수익화가 나면 거기다 세금을 붙이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그런 표준화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표준화 기술은 그냥 특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표준화 활동을 꼭 필요로 하는데 그 표준화 회의에 가서 자기의 기술을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특허를 표준화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으로만 그것들을 아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만 활용을 할 수 있고 많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실제로 많이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허라는 게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역시 돈이 필요한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그 AI 쪽하고 비교해서 역시 그 글로벌 특허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그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셨습니다. 자세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다시 한번 그 유익한 점들을 발표해 주신 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제입니다. 그 우량 IP 창출 활용의 이제 4차 혁명의 총알로 뛰어오른 이제 그 인공지능인데요. 그동안 몇 번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질문은 나왔지만 과연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법, 제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또는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산대학교 계승경 교수님을 연설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계 교수님께서는 그 부산대학교에서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하시고 그 박사학위 하신다면은 독일 민양대학교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독일에서도 맥스 프랑크 지식재산 연구소 또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대학하고 히토시바시 대학에서 개건역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 그 법제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대 계승 교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양해를 부탁드릴 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작년에 그 알파고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뭐 특허청으로부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특허법이라든지 산업재산권법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사실은 야 이거 좀 뭐 힘들기도 하고 마치 이제 법학에서 가장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 내지는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묵시록적이라든지 계시록적인 이 논문을 쓰면 안 되는 것인데 뭐 거의 비슷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제가 이거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뭐 보고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기술과 과학 기술의 변화 속도라든지 뭐 범위가 이게 예전하고 너무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창작행위, 정신 활동을 수단 내지 도구로서만 생각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게 이제 기술과 과학의 성과물이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영역에 이제 기계가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거래행위라든지 창작행위, 노동행위, 의료행위, 뭐 상당 등 이런 걸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범으로서는 권리 주체로서 즉 존재로서는 인간만을 규범에서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민사법, 형사법 등을 비롯한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규범 체계를 구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 존재는 전부 다 권리 객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 뭐 동산, 부동산, 저작물, 발명, 기술, 과학 등은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법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행위를 즉 이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인간 중심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 등장했죠. 그죠? 권리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엇, 뭐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하여튼 무엇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 등장했고, 특히 이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영역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거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택시 드라이브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미 아마 현실화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창작의 영역에서도 지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법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창작 내지 지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제 규범의 프레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현행 규범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발명자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발명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창작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허법 제33조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명을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발명진흥법의 지물 발명에서도 뭐 종업원, 임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발명행위, 창작행위는 사실행위지만 인간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통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을 보더라도 저작물의 정의에서는 인간이라는 걸 주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되어 있죠, 그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정의는 창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법인에 기소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권리 기소에 가는 것이죠, 그죠? 창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권리 기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나루토라고 하는 원숭이가 슬레트와 소송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판결문에 보면 원숭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미국 저작권법 전체를 찾아보면 뭐 펄슨이라든지 휴먼빙만이 저작성을 가진다, 저작가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항소심 절차 중에 뭐 수익의 25%를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이 됐다고 화해가 됐다고 이렇게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상의 특허 발명의 주체도 자연인만이라는 것이 학설상 확립된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2003년도 판결에서도 자연인만이 발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설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허법을 보더라도 발명행위만은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실무가 이루어지고 학설상으로 보면 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자라든지 진정한 발명자라고 하는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발명자가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인간 중심의 규범 체계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등장해서 현실에서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규범적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범, 해석론, 판결 등에 대해서 모든 창작 주체는 자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법학의 전통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에서 어떤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자율운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깊이 논의가 되는 게 책임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율운행 자동차가 어떤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까? 이런 거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관계, 즉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연인간의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 권리 주체에 관한 대원칙을 우리 민법 3조에서는 권리 능력의 존속기관이라고 이렇게 표제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의 주체는 사람만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보면 법률이라든지 해석론이라든지 판결 등을 보면 인공지능이 법규범에서 주체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 감정상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기계에게 권리 주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6년도에 보면 그 KTX가 이제 천성산을 그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자연 이렇게 보면 환경보호론자들이 이렇게 터널을 못 뚫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인 도롱뇽도 안 되고 원숭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인공물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지금 관여하기 시작했고,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달리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기 학습이라든지 자기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 주체성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매일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인공지능이 뭘 창작했다더라, 뭐 이렇게 일을 잘한다, 인간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보고 지금 발명행위라든지 상표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발명을 하고 상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용역을 하면서 어느 이제 공과대학교 인공지능을 이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몇 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5년만 시간을 주면 그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심사 업무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특허청에 근무하시는 한 80%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 심사위원은 대부분이 문자나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빨리 심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그렇다면 뭐 발명행위라든지 창작행위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존재, 뭐 동물이라든지 차이점이 뭐냐, 뭐 이래야겠죠. 그죠? 뭐 규범은 쉽도 있게 하지만 창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작을 하면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할 때 동물의 지적이 아니고 인간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상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작 이외에 다른 것들은 창작할 수 없고 단순한 창작의 도구 내지 수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뭐 인공지능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만은 뭐 약한 인공지능, 뭐 강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무슨 지금 뭐 10년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면 지금 인공지능보다 하여튼 뭐 10배 뭐 몇십 배 뛰어난 인공지능, 한 2050년쯤 되면 안 그러면 21세가 되면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처럼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공과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느 또 교수님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인공지능도 있는 것 같고, 뭐 교수님별로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더라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여하튼 인공지능이 지금부터 인간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가장 초보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작년에 용역을 받으면서 하여튼 뭔가 해결책을 좀 이렇게 뭡니까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법학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을 이렇게 이래 비틀고 저리 비틀고 온갖 이렇게 머리 쥐어 짜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입니다. 해석론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규범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안 그러면 현행법과는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지금에 대해서는 전혀 인공지능이 규범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권리 객체화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그런 숙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결한 방법으로서 일단 좀 무리한 해석인데요. 특허법 제1조를 아주 오픈되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특허법 1조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시켜서 기술 발전을 시켜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데, 특허법에는 창작의 주체라는 것이 저작권과 달리 인간이라는 걸 명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법 본질론에 관해서 인센티브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특허를 사회 시스템의 하나로 인센티브로 본다면 굳이 뭐 인간이 발명을 하든 기계가 발명하든 누군가 발명을 해서 사회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특허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킨 발명을 하면 발명으로 보아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아주 개방적으로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사실 약간 빗대는 건데요, 제가 상표법에 우리 위치 상표라는 걸 전혀 있지도 않는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위치 상표라는 우리나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약간 빗대어서 뭐 해석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론을 힘들다면 기계 발명이라든지 인공지능 발명 개념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명자 조항에 인공지능의 역할에 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직무 발명이 현실 세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발명에서도 인공지능의 기여 부분을 인정하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같은 법리를 차용해서 보호 대상의 축소라든지 보호 기간의 단축, 그리고 창작이라는 것보다는 투자 횟수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이렇게 보호하는 법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수이 제네리스로서 인공지능 자체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성과물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라든지 특례법 형식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해서 간접적으로 인공지능 성과물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국 이제 책임론으로 기속되지 않을까. 그 인공지능의 행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규범 형성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규범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해서 사실 시사점을 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은 법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인과 법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은 사실은 가공된 개념이죠. 창출해낸 개념이고 추상적인 가공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의 실질적인 행동은 전부 다 자연인이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법률 효과는 전부 다 법인에게 기속시켜가지고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든지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법인을 사회적 실체적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 실질 행위는 자연인이 하지만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기속시키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거꾸로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마치 인간이 하는 행위처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그러니까 행위라는 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법인으로는 가공적인 존재지만 인공지능은 실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뉴질랜드에서 황가누이라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법안을 보실 수 있는데, 뉴질랜드 의회가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 자연인을 법적인 지위로 인정을 했는데, 물론 이건 이제 환경운동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전자적 인격에서 유럽연합 법사위원회가 개략적인 보고서를 통과시켰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와 이제 규정 재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해악성, 인공지능 디자인의 윤리의식,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로봇공학자들이 행해야 될 윤리적 행위 목록, 킬 스위치,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아서, 즉 전자적 인격, 그 전자적 법적인 인격이 되는 거죠. 펄슨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9월 20일에는 유럽연합에서 이제 로봇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법 철학적이긴 하지만요, 자연법 사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공지능 규범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게 법 질서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 구성하느냐에 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의 규범 영역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책을 최근에 한번 아마존 킨들판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스톤 교수는 자연물이 권리 주체가 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미 1972년도에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과거에서 보면 흑인이나 뭐 여성, 로마법 시대에는 태아라든지 아이 전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뭐 자연에도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법규범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위 및 사회적 법률 관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형태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더 이런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지금 인공지능 형태도 우리가 정말 경이롭다, 감탄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래 과학 기술에 따르면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 질서의 변화와 규범 이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 우리 설 부장님도 아까 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이 이제 앞으로 필요가 없어질 날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라는 뭐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보니까 뭐 공유 시장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가 되면 지금처럼 뭐 재산권이 배타적 형태다, 개인의 재산권이다 이런 생각은 점점 더 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역은 뭐 법학뿐만 아니라 신학, 윤리, 과학 이런 것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생각해오는 AI 창작 활동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이제 권리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단초를 던져주신 개승근 박사님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넉넉히 발표를 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좌장으로서 이 권리를 조금 남용해서 저도 한 2분 동안만 한마디 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어쩌면 저희 토론의 일종의 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등록 특허입니다. 저기 있죠. 특허 등록 제 6,469호, 그러니까 한 1800년대 중반에 등록된 특허고요. 왼쪽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내용처럼 배에다가 달 수 있는 보조 부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어릴 때 알바를 하다가 상선 주인들이 하도 짐을 많이 실는 바람에 배가 몇 번 가라앉으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이동식 또는 탈착식 부력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발명가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십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여러분들 링컨 자서전에 나오죠. 중간쯤 나오는 게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총련해서 발명도 하고 특허를 내서 떼돈을 벌었다. 예, 링컨 대통령도 특허로 돈은 못 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특허 소송 사건도 많이 맡았었고, 그 다음에는 2년 동안 특허제도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저 위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따온 게 링컨 대통령이 강연을 하면서 특허제도에서 한 말이고, 그 말이 지금도 워싱턴 DC 미국 연방 행정부 상무성, 아쉽게도 정문은 아니고 측문에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적은 바와 같이 패턴 시스템은 adds the fuel into the fire business, 즉 돈이라는 기름을 발명가라는 불에 끼얹는 제도다. 즉 특허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고, 이걸 통해서 발명가들을 유인해서 혁신을 함으로써 일종의 혁신이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발표에서 기조가 특허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냐 하지만, 사실 발명가는 이미 선택을 한 게 나는 이 발명을 공개할 것인가 또는 특허에서 수익화할 것인가, 일반인들이 자잘하면서 나는 성직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속세의 속인이 될 것인가, 이미 결정은 내렸는데 성직자 보고 왜 속인처럼 안 사냐고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대로 속인한테 왜 성직자의 잣대를 욕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허제도라는 거는 어쨌거나 수익 창출이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열정과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하는 제도가 특허 제도인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런 기조에서 제가 우선 이제 그 설판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옛날에 쓰신 논문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기준으로 강화하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괴멸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교수님 말씀드리는 것처럼 뉴질랜드가 재밌는 나라네요. 산 강에다가 그 인격을 주고 근데 거기가 또 재밌는 거를 한 게 한 3년 전에 뉴질랜드가 소프트웨어를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서 제외했거든요.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MS 소프트웨어를 그냥 무단 복제해도 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별별 걸 카피해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수도 없이 많아지겠지만 뭐 뉴질랜드가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니까 먹고 살려면은 어쩌면 그 해외로 수출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즐기면서 카피한 게 포함됐으니까 절대로 팔아먹지 못할 것 같거든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좋지만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과연 그 우리가 특허를 정부 수책으로 선제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주는 게 국가에 유리할지 아니면은 괜히 잘못 줬다가는 선진국 기업들이 다 원천 특허를 독점하니까 끝까지 안 들려고 버티는 게 국가적으로 유리할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그건 그러니까 제가 뭐 쓴 논문의 핵심은 2014년 논문의 핵심은 뭐 그러니까 특허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그 권리가 결국은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결정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뭐 발전 과정을 쭉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IT 서비스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그 중심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일반적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IT 서비스 위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흘러갔고 거기에 종속됐고 도급이나 뭐 이렇게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주로 흔히 말하는 고급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온 알파고가 뭐 결국 허서비스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결국 외부 에이전트 중에 하나로 자기는 어차피 로봇이나 이런 거보다는 모터나 이런 거 달린 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서 AI를 개발하는 그런 고급 개념 기술자나 그런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알파고라는 게 뭐 허서비스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같은 기술자들 그런 딥마인드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를 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되는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런 산업 구조가 결국은 이렇게 형성한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논문이었고요. 그건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특별 권리가 IP가 권리가 강화되면 그 산업이 발전한다는 식의 논리는 좀 우리 산업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인디아의 그 사실은 그 제약 산업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인디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세계 IP 저기 쪽에서는 사실 IP를 무시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이나 뭐 만들긴 했지만 뭐 그런 걸 무시하는 여러 가지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 인디아 제약 산업의 그 제네릭 산업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워낙 경쟁이 심하고 저가약이 남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세계 제네릭 산업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IP라는 건 하나의 시장의 거래 조건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IP를 강화하든지 뭐 이런 쪽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가장 보면 어떻게 보면 AI가 선행되려면 요새 AI가 거의 머신러닝으로 통합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뭐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걸 기업 간에 어떻게 그걸 서로 유통시키고 이거 서로 제3자한테 이게 보여주는데 그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IP보다는 산업을 만들면서 IP를 보호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좀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고요. 또 다른 질문 그것도 제가 해볼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거나 이 우리 그 설리 판사님께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지가 조금씩 그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그 실리콘밸리하고 이제 그 보스턴밸리를 그 비교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틀린 게 이 뭐 영업비밀 쪽은 주법이니까 주에 따라서 좀 그 강도가 틀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종업원들의 이직에 대한 자유도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제일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예. 그 편이 큰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이동하게 되면은 그 특허법도 특허법이지만 영업비밀, 특히 이렇게 그 신문 나오는 그 종업원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밀을 탈취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영업비밀, 종업원의 이직에 대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한 그 미국에서 비교하면은 그 미국 수준인가 아니면 그보다 좀 심하다고 보실 수 있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단 배신, 대신 뭐 배신 그러니까 직원이 이직을 하면 배신했다고 일단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첫째.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미국의 물론 주법 중에서 영업비밀을 형사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있지만은 그렇게 형사적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봐도 영업비밀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연방법원 비교해 보면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 의하면 2000년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물론 그 서플리먼트 주리스딕션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다이버스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이지만 그 소송으로 보더라도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천 건 정도거든요. 한 20년 정도 합쳐서. 근데 특허 침해 소송은 1년에 6천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5천에서 6천 건 왔다 갔다 하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거의 비슷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20분의 1, 두 소송 합치면 더 많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20분의 1, 아만 4천 건인데 특허 소송도 아니 그러니까 특허 소송 1년에 6천 건 가깝고요. 그건 20년에 4천 건이라. 20년에 4천 건. 그게 그 연방 거라 그렇지. 글쎄요, 거기가 주법원도 훨씬 많지 사실은 않을까요? 주법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건수를 알 수 없는 게 대부분 그 2심에 왔을 때 예. 퍼블리시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데 알 수는 없-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액으로 보면 미국의 그 영업비밀 소송에서 1억 달러 넘은 건 유일하게 코롱 인더스트리 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듀폰하고 코롱 인더스트리 9억 9천만 달러고 나머지 최고는 8,200만 달러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고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영업비밀을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일단 영업비밀을 통해서 네가 이걸 얻었다고 할 때 퓨니티브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뭐 많이 인정해봐야 2배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거 특허하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걸로 해서 보상받아야 할 범위라는 것도 다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좀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여쭤본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정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학생 등 떠밀어서 창업을 시키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 그 통계 보면은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42.8세거든요. 기술도 알고 시장도 알고 일할 수 있는 이제 모랄도 생겼고. 근데 어쩌면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회사 그만두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 되고 영업 비밀에서 몰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제도도 그 창업법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나면은 또 여쭤볼 것이고, 그러니까 민 박사님께서는 그 지금 그 IP 금융을 하시는데 사실 이 IP 이제 금융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된 게 일단 민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가 없으니까 일단 정부에서 좀 사이폰을 해서 그 정부 자금으로 시작해서 반민간, 그러니까 반민 반관 IP 금융이 생겼고 또 뭐 그 외국의 대학에 계신 그 초철 교수님 같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IP 금융으로 대규모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용하면 상당히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아까 그 방금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이 좀 그 개선될 점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그 좀 슬라이드는 찍히기는 싫지만 말로 하면은 남들이 잊어버리실 테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있는 모양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설파사님은 아까 3차 산업혁명 중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IP나 이런 수준 IP 경쟁 수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활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많이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커서 아까 산업은 IP가 강화되면 산업이 같이 발전할 거다라는 거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하는 이유는 제조업이 IP에 대해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그걸 뭘로 메꿔갈 거냐 하는 그 고민을 사실은 우리 정부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고 그래서 IP가 같이 이렇게
발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전제보다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IP와 권리와 IP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숨은 잠재 속에는 우리가 돈을 내는 입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거를 키워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들이 다 있는 건데 그 우려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 이 산업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리고 그 방향이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 전에 준비를 해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IP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점점 바뀐다면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IP를 후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IP 쪽을 좀 더 이 제조업보다 좀 더 강화를 차츰 시켜가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계 교수님 전 처음에 이렇게 AI가 발명을 할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한 게 듀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93, 4년이 마지막이고 근데 아무리 AI가 발달하라도 결국은 제가 뭔가 목적 함수를 집어넣고 나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또는 내가 잃더라도 쟤는 더 망하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주어진 코딩 만들더라도 어쨌거나 그거를 만든 인간이 한 다음에 인풋 데이터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기계한테 주면 방금 이제 단초를 주신 책임감이요. 제가 AI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내 애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AI가 가서 내 전 애인을 되게 심하게 구타를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는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은 지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AI한테 발명한다는 권리는 주고 그럼 그 AI가 침해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조화를 맞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쓰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소유자 내지는 조작자, 그럼 제작자, 각종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 근데 관련은 어떻게 될까? 사실 거기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논의한 것은 인공지능은 자기 학습하고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달리 주어진 것 외에 그러니까 제작자가 주어진 것 외에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어서 뭐 창작해낸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권리 주체성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소유자라든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굳이 이렇게 현행법대로 해결 가능한 거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 점유자라든지 이런 조항을 유추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엇을 했는데 조금 이제 뒤에 부분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책임주의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 인간이 왜 위대하냐, 이렇게 권리 주체에서 인정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규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도 하고 선과 악을 나쁘다 좋다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지 이 행위에 대한 어떻게 나갈래 제어할 능력 이런 것 등등이 결국 이제 책임주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해서 미사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형사법에서 형벌이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로지 인간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간만이 규범의 세계에서 주체가 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이런 온갖 판례를 다 입력을 한다든지 도덕책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나쁜 행동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억제 의식이 생긴다든지 규범 판단 능력이 생긴다면 사실 인간의 이제 인식 구조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건 의문이 생긴다면 사실은 책임주의하고 좀 혼란이 오겠죠. 제가 한번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옛날에 적에 제가 머리를 기르던 시절,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넌 나중에 결혼하면은 달로 신혼여행 갈까 그랬거든요. 아직 가본 적 없고, 제가 그 의공학 박사학위를 받던 시절에는 이제 10년 지나면은 모두 사람들이 자기 스페어 인공 심장을 놔두고 뭐 심장 망가지면은 갈아치우면 되지. 뭐 그러고 뭐 10년, 15년 전에는 그때 뭐 그 과학자들이 이제 나노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종이 분자 하나하나를 다 네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다 그랬지만 다 뻥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혹시 그 AI하고 알파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바둑이라는 거는 물론 힘든 게임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 단일의 목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AI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확산된 기대와 저희의 걱정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뭐 자기네 제품이나 기계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특정 회사의 농간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예, 뭐 제가 공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요새 원래 이 AI라는 건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개념 그대로 하면 사람이랑 똑같이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작업을 그냥 흉내내는 거거든요. 결과물로서.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건 결국 빅데이터를 해서 거기서 인간이 못 보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패턴이나 특정한 패턴이나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대로 빠르게 전수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논의되는 AI의 대부분은 의료용 AI 같은 경우 이미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령 뭐 방사선 의사가 이렇게 늘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해서 빠르게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인간 방사선 의사는 한 20분 봐야 될 걸 AI 같은 경우는 의심 지역을 빠르게 표시해가지고 방사선 의사들하고 하여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현재로는 상업화된 AI 일반적인 거고, 가장 개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싱귤레리티에 가까운 거는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 뭐 레벨 5 자율주행차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늘 영화에서 봤지만 인간은 소비자에 불과하니까 그런 뭐 책임이나 이런 게 전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산업 단계나 뭐 제가 늘 저희 판사님들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은퇴할 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늘 얘기하는데, 글쎄 한 15년 20년 내에는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 AI를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대체하겠죠. 가령 사람의 뭐 스타일리스트가 할 기초적인 작업 그런 건 빠르게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누군가의 스타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체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한 10개 정도를 뽑아낸다는 이런 건 대체하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이나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택이나 이런 건 좀 더 전문가인 인간이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AI나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정보, 그 과정 센서 그런 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 박사님께서는. 저는 AI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제가 그 책상 앞에 놓고 쓰는 전자계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산기가 저보다 훨씬 더 계산을 빨리 하거든요. 제가 실수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훨씬 더 빨리 계산하는데, 저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 흑인 여자 3명이 나사에서 계산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컴퓨터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둑에서 우리가 져서 이게 충격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 바둑의 게임이 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복잡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번번이 전자계산기보다 계산을 늦게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듯이 AI는 그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줄 거고 우리가 하는 귀찮은 일들 하기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싫은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을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줄 뿐이지 우리 삶에 뭐 해를 끼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설판사님과 민 대표님과 미리 짜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 그 연구 용역 수행하면서 제가 이제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법학에서는 이렇게 묵시록, 계시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소설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규범적인 해결책을 한번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어찌 생각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된 사회에서 약간은 또 상정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규범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오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현행 규범에 가장 이렇게 충격을 가능한 작게 주면서 기존 규범 체계와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조금이나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설 대표님도 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가 그 아폴로 11호입니까? 그게 달 날아갈 때 계산했던 그 컴퓨터보다 그 휴대폰에 있는 계산 능력이 100만 배가 더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이 아주 뛰어난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나온 걸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사실 이 사전지를 제가 받아봤더니 한 40-50개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세션에서 이민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는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언제 우리는 중국 회사한테 로열티를 받아볼까요? 지금 가시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중국 특허가 많으니까 더 많이 내셔야 올 겁니다. 근데 싫으면은 중국 시장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특허를 더 보호하는 나라가 됐고 물론 손해배 상액은 조금 작은데 중국에서는 이익이 되면은 80-90% 이상은 금지 처분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눈치 빠른 미국 특허 괴물들이 작년 말에 YLN이라는 특허 괴물이 중국에서 일본 회사 소니를 상대로 스마트폰 소송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니 팔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한 이유가 소송하면은 90% 확률로 이기니까 금지 처분 떨어지고 그럼 소니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만드니까 못 갖고 오거든요. 따라서 금지 처분 떨어진 다음에 그만큼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선싱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저희가 옛날에 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심하게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 학회에 가면은 미국, 유럽 사람들이 와서 책상을 치고 10년 전엔 떠들었죠. 특허를 보호하자.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특허 보호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가진 특허는 다 이겼지만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특허를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이미 특허 제도를 중국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일본도 제가 그동안은 좀 우습게 봤지만 최근에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도 특허 무효율이 20%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충 상상을 하면은 무효가 20%니까 80%가 유효. 그 중에 40%는 비침해. 그러면 특허권자의 승률은 4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자는 없지만 제 생각에 한 사법부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한 제 생각에 60% 되는 것 같습니다. 60%가 되게 되면은 40%는 유효인데 그 중에 20%는 비침해, 20%만 침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저희가 IP로 나가면서 4차 산업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사실은 특허청, 행정기관과 사법부 그리고 학계,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실 특허라는 게 이게 아까 링컨의 말을 믿으신다면은 수익 창출과 개인, 기업, 국가의 혁신하고도 더 관련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그냥 법적인 도구로만 차치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 끝내기 전에 제 마지막 코멘트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거나 기타 코멘트 더 하시거나 하시면 있으시면은 잠깐만 해주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설 전담입니다. 지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제가 뭐 사업부의 대표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저 약간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주류적인 특허법원 저기하고도. 그 굳이 말씀드리면은 그 특허 무효율 60%뭐 이런 거 나오는 근거는 사실은 대부분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그것도 무효심결, 무효심판 관련해서 1심에서 무효심판 관련해서 오는 게 일단 해마다 좀 다름이 있지만은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뭐 최소한 40% 내지 45에서 65 뭐 그 정도 해가 특허 무효가 돼서 옵니다. 그 통계도 사실은 좀 어떻게 냈는지 좀 저는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씩 낸 건지, 왜냐하면 클레임 하나하나씩 낸 건지 아니면 특허를 전체로 통째로 냈는지도 좀 궁금한데 제가 내본 결과로는 뭐 저는 원래 특허법 판결만 분석하니까 분석해봤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해마다 그쪽에 무효율이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허 심판에 왜냐하면 항소심이기 때문에 기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당연히 무효율이 올라가고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2005년부터 제가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특허 유효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죠. 워낙 특허 심판원의 역할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제 개인 경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허 최초 출원 단계부터 보면 일종의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특허내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개선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거나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많고요. 저희 특허는 보면은 저희 재판에 오는 특허는 그리고 특허의 출원 과정에서 아무래도 명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런 건가 가끔 수임료가 싸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저희 법학자의 약점 중에 하나 제가 작년부터 한계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 IP 그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현실 조사나 과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과연 규제인가 IP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런 기초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대부분 논의는 주로 미국에서 있는 논의나 아니면 유럽에서 어떤 논의가 있다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논의가 있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은 없고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단계에서부터 좀 이 특허가 좀 정교한 특허가 좀 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무효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뭐 그건 좀 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박수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기부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제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인데요. 이제 법규범이 특히 이제 이런 규범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윤리 규범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인식 이런 게 바탕이 되고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뭐 법 제도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 5시도 넘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외국에 오신 여러 연설님께서도 한국 얘기 하는데도 끝까지 남아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발표와 또 토론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세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 그리고 민승욱 한국특허투자대표이사님 부산대 계승균 교수님 그리고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갔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희안이 됐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됐던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 데스크에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설문지를 제출하시고 기념품을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